안녕하십니까. 이론 강의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첫 수업입니다. 1강부터 우리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시험 범위 하면 민법 총칙하고 채권이라고 했었죠. 물권은 거의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물권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진 않을 겁니다. 않지만 민법 총칙과 채권을 볼 때 물권의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야 최소한 물권의 종류 8가지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이라고 해서 채권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물권에 대한 내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물권의 8가지 종류 아주 최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할 겁니다. 이 시간에 물권의 8가지 종류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빈출되는 우리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 법률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 그래서 먼저 물권과 채권의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권리는 권리인데 하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것도 간단해요. 자, 여러분,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채권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 우리 이제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그럼 뭐라 할까요? 물권이라 하겠죠. 물권.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저는 제 친구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권리를 뭐라 한다? 채권이라는 겁니다. 자, 물권은요 말 그대로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갖는 권리예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요, 명칭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분필을 가지고 있어요. 제 거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제 겁니다. 네. 저는 여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권은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유권을 뭐라 하는 겁니까? 물권의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물권의 하나다. 제가 자전거를 샀어요. 제가 자전거 주인입니다.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 소유권은 결국 이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남의 집을 빌렸어요. 한 1년간 살 거예요. 전세 계약을 하고 그다음 전세권 등기를 하면 여러분이 전세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 물건에 대해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럼 여러분,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은 뭘까요? 첫 시간인데 너무 많은 걸 제가 원합니까? 이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은 뭘까요? 채권은요, 특정인에 대해서 갖는 권리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만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이 특징이.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권리 행사할 수 있다. 물권은 중요한 것은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 누구라도 이게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내 거라고 내 권리를 오히려 주장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누구한테라도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물권은요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물권과 채권 어렵지 않고, 물권은요 우리 법에서 물권의 종류로 규정하는 그 권리만 물권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 갖는 권리이면 우리가 채권으로 다 인정해줘요. 근데 물권은요, 우리 법 조문이 있잖아요. 법전이 있지 않습니까? 법전 안에 물권의 종류를 8가지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물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 물권에는 바로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자, 이 내용 먼저 채권과 물권의 그 개념과 구별 이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다. 배타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전적으로 가지는 권리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물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소유권이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자동차라는 물건에 대하여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자, 채권. 특정인 채무자에 대해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인데, 여러분 여기 급부 나왔죠? 법률 용어 하나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급부는요, 채무자의 행위입니다. 채무자의 행위. 교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채무자가 행위를 하면 그건 다 급부입니까? 그렇지 않지.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급부이진 않겠죠. 우리는 지금 법을 하고 있으니까.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자에 대해서 해야 될 어떠한 행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야 될 어떠한 행위, 이걸 급부라고 한다고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1,000만 원 갚아줘야 돼요. 저는 변제기에 친구에게 1,000만 원 변제라고 하는 행위를 저는 해야 돼요. 그 행위를 급부로 한다고요. 급부. 그렇죠. 들으면 어렵지 않다. 별거 아니네. 그죠?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처음 법을 공부를 할 때 급부라는 말을 딱 마주했을 때 그냥 막연한 느낌. 그냥 뭔가 주는 거 이거겠지. 약간 그 추상적으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별거 아닌데 그 급부라는 단어를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법은요, 너무 막연하고 와닿지 않고 하는 순간 이게 이제 실력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뭔가 간단하게라도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써먹을 수 있어야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용어는 다 가급적이면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자, 2번. 채권은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치고 특정한 행위의 요구만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급부를 요구할 수 있죠. 돈 갚아 요구할 수 있잖아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채무자가 급부를 하면 채권의 목적이 달성이 되고 소멸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서 급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일단 물권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자, 우리 조금 전에 8가지 중에 제가 가장 먼저 점유권이 있다고 했죠. 점유권, 소유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때, 점유할 때 갖는 권리입니다. 지배할 때 발생하는 권리. 동산이나 부동산 모두의 점유권은 인정됩니다. 점유권 어려운 거 아니야. 말 그대로 내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거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저한테는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끝. 자, 소유권. 부동산이나 동산 등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소유권 하면 내가 이 분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내 거니까 내가 사용하는 거죠. 사용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다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교수님 분필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빌려줄 때 그냥 빌려줄 수 있나요? 아니죠. 제가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 먹어야죠. 그래서 커피 한 잔 값을 받고 빌려줬다 칩시다. 자, 이렇게 이걸 누군가한테 빌려주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는요, 하나 파세요 하면 제가 팔 수도 있다. 처분할 수도 있다. 네. 내가 어떠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뭐랍니까? 소유권이랍니다. 소유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암기해 두셔야지. 교수님 이게 별거라고 그냥 대충 보면 되겠죠. 이거 꼭 3가지를 암기해야 됩니까? 이거는 암기를 해 두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소유권 안에 각각의 것 있죠. 사용, 수익, 처분이죠. 이것도 권리입니다. 권리.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사용권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물건에 대해서 수익권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처분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안에 작은 권리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용권도 권리예요, 여러분. 권리인데 자, 이 권리들과의 또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권도 마찬가지죠. 소유권이나 얘들도 마찬가지지. 다 같은 권리이지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사용권이 특별히 소유권에 자, 하나로서 이렇게 딱 들어가 가지고 지금 역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권리 안에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큰 권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권리, 이 권리를 또 다른 법률 용어로 뭐라 하느냐? 권능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권능이라고 한다고요. 권능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다른 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각해서 쓰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권리 할 때는 그냥 권리라고 이제 불러주면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네. 어떤 우리가 권리를 표현하는데 그 권리한테 갑자기 권능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면요. 얘를 포함하고 있는 큰 다른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 수익 권능, 그러니까 이 수익권을 소유권과 관계해서 이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권능 또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세 가지 권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소유권인데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내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이거를 빌려줬어. 자, 돈을 받든 뭐하건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중에 뭐를 얘한테 떼준 거죠? 내가 팔진 않았고 얘한테 사용하게끔 내가 지금 빌려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용이나 수익권을 내가 얘한테 준 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용권, 수익권에 일정한 제한이 생긴 거야. 제한. 친구한테 빌려줬을 때는 나는 내가 사용을 못하고 친구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일정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잖아. 또는요. 내가 돈을 빌렸어. 1,000원 빌리면서 이걸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담보로 제공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은 친구 지금 수중에 요 분필이 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돈을 뭐 할 때까지? 갚을 때까지 제가 권리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담보로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제가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처분권에 일정한 제한이 생긴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분필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부동산으로. 자, 부동산인데 저 친구한테 저 친구가 내 땅을 쓰겠대요.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어. 그래, 빌려서 써 라고 해서 지상권 등기까지 했습니다. 등기까지. 그러면 부동산 등기에서 얘가 친구가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가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저는 돈을 받죠. 돈을 받는 대신에 내 사용권과 수익권을 사실 얘한테 일단 잠시 준 거잖아요. 사용 수익권에 제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제한이 생긴 거죠. 제가 1억을 빌리면서 2억짜리 땅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지금 거기에 대해 내 땅에 대해서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을 때는 물론 이제 뭐 처분할 수 있겠지만 근저당권이 늘 따라다니니까 처분권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저당권이 있는데 내가 팔았다. 팔 수는 있겠죠. 있긴 하겠지만 내 친구가 근저당 등기를 근거로 해서 뭐 할 수 있어? 경매로 넘겨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았다고 해서 온전히 판 게 아니라고요.
처분에 뭐가 생긴 거죠? 제한이 생긴 것이죠. 자, 일단 우리 점유권, 소유권 봤죠. 소유권에 이런 권능들이 있는데 이 권능들을 제한하면서 생기는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제한했다. 소유권자한테는 제한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새로운 권리의 취득이 되겠죠. 내 친구한테 이걸 줬어. 빌려줬어. 그러면요. 그 친구한테는 새로운 권리 아닙니까? 저는 소유권자이지만 사용권과 수익권에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해되시죠? 이런 물권을 뭐라 하느냐? 소유권 중에 사용권과 수익권을 제한하는 그런 물권을, 자, 여기 사용의 용자하고 수익의 익자, 이것을 합성을 해서 용익물권이라 합니다. 용익물권. 그러면 처분권을 제한하는 물권이죠. 이것을 뭐라 하느냐? 담보물권이라 합니다. 담보물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넘어서 보시면 먼저 용익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나와요. 먼저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죠. 빈 공터입니다. 빈 공터인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누구 소유냐면 갑의 소유입니다. 갑의 소유. 근데 을이란 사람이 이 공터에 집을 짓고 싶어요. 근데 남의 토지인데 내가 함부로 집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지요. 없으니까 갑에게 저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빈 공터를 생각하시면, 자, 빈 공터인데 소유자와의 이 계약을 통해서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의 권리를 뭐라 하느냐? 지상권이라 합니다. 토지 위에 갖는 권리. 이걸 뭐라 한다? 지상권이라 한다. 그래서 을이 지상권자가 되는 것이고, 이 지상권자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소유자 있죠. 얘를 지상권 설정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설정자. 앞으로 여러분 지상권 하면 빈 공터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빈 공터를 떠올리셔라. 아시겠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장래에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지상권이라 한다. 지상권. 이거는 부동산에만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등기 이게 나오면, 등기는 부동산에만 인정이 되거든요. 등기는 어디에만 인정이 된다고? 부동산에만 인정이 돼요. 부동산에만. 그러니까 등기가 나오면 동산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다 등기를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지상권이라 하고 지역권이라 부르고 전세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등기 없이 계약만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계약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의 계약은 얘는 지상권인데 그건 뭡니까? 그 임대차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 등기 안 하는 것은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지금 우리는 물권입니다. 그래서 이 세 놈은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꼭 필요하다. 등기가.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다음에 거기에 기해서 뭘 해야 되겠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 아시겠죠? 네.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이 지역권은 뭐냐면 내 토지를 위해서 남의 토지를 이게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 한다. 자, 여러분 여기 내 토지가 있는데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있고. 근데 내 토지에서 도로로 나가는 길이 없네. 쉽게 말해서 맹지입니다. 맹지인데 그러면 나가는 방법은 내 옆집 토지 이거를 뚫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자, 이런 경우, 자, 이 안쪽에 있는 이 토지,
토지의 효용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 옆집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란다? 지역권이랍니다. 지역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토지를 빌려 쓸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통로 있죠. 통로. 이 통로를 이렇게 뚫게 되는 겁니다. 뚫는 계약을 해서, 즉 지역권을 취득을 해서 길을 개통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역권. 자, 그래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뭐란다? 지역권이랍니다. 지역권. 자, 여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얘가 지금 안쪽에 있는 애가 그러니까 요역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합니다. 얘가 승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승낙했잖아 쓰라고. 승역지라 합니다. 자, 얘도 등기를 해야 인정이 되니까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란다. 조금 그 정의가 좀 길죠. 그죠? 전세권이 이거야 라고 하니까 좀 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전세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간단하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여기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무엇이다? 전세권이다. 전세권. 물론 여러분 이게 물권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등기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한 내용으로서 이 전세금에 대해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물권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부동산에만 인정이 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물건을 우선적으로 여기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합니다. 유치권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이제 그 건물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건물 그 외벽에 플랜카드가 딱 걸려.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공사하다가 공사비가 안 나오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그 건물을 강제로 내가 점거하는 것. 이게 유치권이라고요.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유치권이다. 예를 들면 자, 갑이 시계를 가지고 있어. 시계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수리업자한테 이거를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비가 5만 원이야. 5만 원. 을은 수리를 딱 했죠.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이제 갑이 오기로 했으니까 갑이 왔습니다. 을은 5만 원 받으면 넘겨줄 거야. 그런데 갑이 돈을 주지 않네. 그냥 시계만 달래요.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고 하면 준다 안 준다? 나는 안 준다 절대. 그죠? 그러면 이 을이 그 물건을 지금 강제로 갖게 되는 거거든요. 유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근거는 뭐야? 이 시계 때문에 발생한 이 수리비, 이걸 근거로 해서 그 물건을 유치하는 거예요. 이건 법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근거로 유치할 수 있고, 이것은 그래서 이때의 그 권리를 유치권이라 한다. 이렇게 법이 정한 거예요. 그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따로 등기가 필요 있다 없다? 등기가 필요 없다. 왜? 그냥 법이 인정했다니까. 이건 등기 없이도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유치권 인정되니까 너가 유치해버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유치권 이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수리업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5만 원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퇴근 후에는 내가 분명히 지금 이제 요구할 수 있으니까 변제기죠.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안 돌려주고 계속 지고 있을 수 있다.
왜 지고 있을 수 있다? 유치권 때문에. 자, 이게 유치권입니다. 자, 그 다음 질권.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대여했는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사람 신용만 믿고 빌려주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돈거래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친구라고 해서 물론 금액이 적을 때는 뭐 그래 뭐 이게 한 5만 원, 10만 원 빌려주고 나서 이게 변제가 안 된다. 갚지를 않고 있다. 뭐 그러면 좀 서운하긴 하지만 참을 수 있죠. 근데 그 돈이 빌려준 돈이 1,000만 원이야. 나도 써야 되는데 친구가 너무 급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줘버렸어. 담보도 없고 그냥 돈만 줘버렸어. 한 5일만 쓰고 주겠다고 했는데 5일 지나고부터는 친구가 연락이 잘 안 되고 연락을 하더라도 아주 급한 목소리 잠깐만 하고 또 끊고 전화를 안 줘. 점점 불안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신용만 믿고 돈을 주기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나중에 얘가 변제를 못할 때를 대비해서 그 변제를 담보하는 담보물을 먼저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1억을 대여했는데 예를 들면 2억 상당의 부동산을 내지는 동산을 뭐 동산 뭐라 할까요? 다이아 반지? 네. 자, 이것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잖아. 담보로. 그죠? 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사람으로 치면 지금 인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 대여 금액에 대해서 이행을 담보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또는요 동산을 제공하는데 담보물이 부동산일 때 성립하는 그 물건을 우리가 저당권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 다음 동산일 때 성립하는 우리 담보 물건을 뭐라 불러주느냐? 여기 나와 있는 질권이라고 불러줍니다. 질권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교수님 담보물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만 구분해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건인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등기가 있어야 이게 성립한다고 했었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대상이 여기 물건이 부동산이라는 것이고 부동산이 나왔다는 것은 그 부동산에 물건이 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등기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담보물이 동산이었다 그러면 그때 성립하는 우리 이제 그 담보 물건을 뭐라 불러준다? 질권이라 불러줍니다. 질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부동산이면 항상 등기가 따라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유치권에 있어서만 예외입니다. 왜?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야. 그냥 법이 정해놓은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얘는 이 요건만 충족하면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무조건 유치권이라고 하는 이 물건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유치권 빼고 부동산이 나오면 등기가 꼭 있어야 물건이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8가지 물권 하면 먼저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 조금 전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해서 8가지였죠. 8가지 중에서 등기가 필요한 것, 등기가 있어야 그 물건이 성립하는 것 어떤 겁니까? 소유권, 그 다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 여기서 저당권.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막상 들으면 어렵지 않다. 자, 이 채권도 간단히 한번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채권 하면 특정인에 대해 갖는 권리라고 했죠. 채권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켜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3가지.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채권을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에서는 채권의 종류 해서 가장 전형적인 구분
이 세 가지.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 채권하면 그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특정인에 대해서 갖는 권리라고 했었죠. 그 특정인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사실 지명채권입니다. 지명채권.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 중에 거의 상당수는 지명채권이에요. 특정인에 대해서 갖는 권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죠. 그래서 그걸 연상해서 지명채권 이렇게 기억합니다.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의 채권을 말합니다. 끝. 이제 지시채권하고 무기명채권이 있어요. 채권은 채권인데요. 이게 증권으로 존재하는 채권입니다. 증권으로 존재하는 채권. 이것을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여기 나와 있는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여러분, 지시채권은요, 유가증권 생각하면 됩니다. 증권 안에 가치가 표기되어 있는 거 있죠. 가치가 표창되어 있는 이 채권을 지시채권이라 한다. 자, 지시채권. 그 대표가 뭐라고요? 유가증권. 유가증권 하면 여기 해당하는 게 뭐 수표, 어음 이런 것들이 유가증권이죠. 네, 여기 증권에 가치가 표창되어 있는 증권, 유가증권. 이 유가증권을 뭐란다? 지시채권이라 합니다. 지시채권. 그래서 특정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시받은 사람에게 변제할 증권적 채권. 여기서 이제 어쨌건 증권적 채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둘 다 증권적 채권인데 변제해야 될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채권, 지시채권. 수표, 어음이 대표적인 지시채권이다. 이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무기명채권. 특정의 채권자가 지정되지 않고 증권의 단순 소지자에게 변제해야 될 채권을 무기명채권이라 합니다. 무기명채권이고 대표적인 게 승차권, 그 다음 영화 티켓. 거기에는 여러분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서 영화도 보고 그 다음 여기 열차도 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특정의 채권자가 지정되지 않고 단순히 여기 증권 소지인에게 여기 변제해야 되는, 이행해야 되는 이때의 채권을 우리가 넓게 무기명 채권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어쨌건 지금 우리가 특정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이 채권을 지명 채권이라 했고 우리가 다른 거 생략하고 그냥 보통 채권이다, 특정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 하면 다 이걸 말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법률 용어입니다. 여기 앞으로 우리가 선의, 악이라고 하는 말을 배우게 돼요. 선의, 악이. 선의, 악이라고 하는 것. 선, 악 하면 우리 이제 단어에서 그런 느낌이 있잖아. 선 하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악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법에서 선의는 몰랐다,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몰랐다. 반대로 악이 하면요, 알았다. 자, 알고 있는 이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의가 있고 과실이 있는데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부주의한 것을 말합니다. 부주의한 그 심리 상태. 고의는요, 자, 알고 있는 것, 알고 의도하는 것, 일정한 행위를 의도하는 것, 알고 의도하는 것, 이것이 고의입니다. 그 다음 여기 최고, 베스트, 최고 아니죠. 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독촉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내용을 독촉하는 것, 이것을 재촉하는 것, 독촉이나 재촉하는 것을 최고라 하는 겁니다. 최고. 그 다음 추인. 여러분 이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적법한 것을 보완해서 유효로 만드는 거예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을 유효로 만드는 것, 인정하는 것, 인정 내지는 만드는 것, 이것을 추인이라 합니다.
자, 하자 있는 이 상태를 그래 내가 그냥 계약 받을게 라고 해서 권리자가 이걸 유효한 걸로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가 추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추인을 하는 순간 이 거래 관계는 처음부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취급을 해줘요. 아시겠죠? 추인은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정리, 유효로 인정하는 것. 그 다음 여러분 추정하고 간주가 있어요. 추정하고 간주가 있는데 추측해서 정하는 것. 그죠? 추측해서 정하는 것. 그래서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잠정적 판단. 이에 비해서 간주는요. 간주는 확정적 판단. 이렇게 정의합니다. 간주와 같은 용어, 동의어, 의제가 있어요. 의제. 우리 법 조문에서 이제 표현으로 보자면, 우리 법 조문의 표현으로 보자면, 앞으로 보면 뭐뭐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조문의 표현 중에 뭐뭐 한 것으로 본다. 소수로 부분에 그 본다가 바로 간주와 같은 말입니다. 간주의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게 되는 거예요. 자, 뭐뭐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는요. 잠정적으로만 봐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깰 수 있는 다른 자료가 나오면 그 사실을 뭐 할 수도 있다? 번복해서 인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추정받는 사실이 A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반대 증거에 의해서 깨지죠. 그러면 A라고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고 B라고 보겠다.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라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보시면 준용과 유추가 있어요. 준용이 있고 자 유추가 있는데 이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빌려 쓰는 걸 말합니다. 사실 유추도 빌려 쓰는 건데요. 빌려 쓰는데 법에 근거를 두고 빌려 쓰는 것을 뭐란다? 준용이라고 해요. 법에 근거를 두고 빌려 쓰는 것을 준용. 법에 근거 없이 성격 비슷하니까 그냥 빌려 쓰는 것을 유추라 합니다. 법에 근거가 없이 빌려 쓰는 것, 이것을 유추라 한다. 유추. 자, 준용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저기 이제 우리 그 물권에 보면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은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것이죠. 그런데 지상권이 자,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예, 물권이니까. 그런데 땅을 빌려 쓰는 권리가 그 뒤에 또 나와요. 그 뒤에 채권 파트에 가면 임대차가 나옵니다. 임대차.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임대차가 나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상권하고 임대차는 거의 비슷한데 지상권은 등기가 있다는 특징이 있고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임대차 같은 경우는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이 차이지 상당 이 조문은요 거의 엇비슷해요. 비슷한 조문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지상권에서 뭐 그 지상권의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 중에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지상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 기간 예를 들면 뭐 한 20년이나 30년 다 이제 사용하고 지상권이 이제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이 되잖아. 소멸이 됐는데 여기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철거해야 되는데 무조건 철거하도록 하면 사회적으로 낭비죠. 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지상권자,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 지상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걸 팔 수 있는 그 권리를 여기다 지상권자한테 준다고요. 그러면 자 지상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지상권자는 기간 딱 끝나고 나서 여기 토지 소유자한테 나 한 20년 더 쓰고 싶은데 이렇게 먼저 내가 이제 더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청구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아유 됐어 더 이상 이제 안 돼 빨리 나가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갱신을 거절할 때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법이 정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나갈게. 나가는데 이 건물 너가 사가. 이건 강제적인 거예요. 강제적인 거. 사가라고 하는 순간 이 둘은요, 건물에 대해서 매매 관계가 형성이 돼, 강제로.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관련된 이 내용을 지상권 파트에서 자세하게 썼어. 근데 여기 임대차에서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인데 그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분량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낭비죠. 법조문 두께만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지상권에 있는 특정 조문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준용한다. 이렇게 한마디만 딱 써주면 끝이야. 지상권 중에 몇 조부터 몇 조까지를 준용한다라고 하면 여러 개의 조문을 한꺼번에 그냥 이 준용한다는 말 하나로 다 빌려다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빌려 쓰겠다는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그래서 이 준용할 때는 항상 준용한다 이렇게 빌려 쓸 때는 이렇게 준용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유출은 그렇지 않고요. 근거가 없는 것이고. 네. 자,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자, 누군가에게 내 권리를 자, 우선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내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주장할 수 있다. 자, 당사자와 제3자 법률 관계에서요. 이 법률 관계에서 이 법률 관계의 효과가 이렇게 기속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관계에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면 그 계약에 따른 효과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받는 거 아니야. 그죠? 이 법률 관계의 효과가 귀속되는 사람. 법률 관계의 효과가 귀속되는 이 사람을 당사자라고요. 기타의 자를 제3자랍니다. 기타의 자를 제3자란다. 네, 이게 끝이에요. 네. 막상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 해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해결해 가는 겁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습은 어쨌건 간에 그 간단한 내용이더라도 여러분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소홀히 하지 말자. 예습은 필요 없다고 했죠? 복습만 우리 잘하도록 하자. 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